안녕하세요. 시댁을 포기한 여자입니다. 험난한 결혼 생활 끝에 저는 드디어 시댁을 포기했어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시부모의 강박관념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부모의 하나뿐인 내 새끼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펼쳐진 제 파란만장한 결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울릉도에 터를 잡고 삼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오징어 배를 타고 나가 오징어를 잡는 어민이셨습니다. 엄마는 집안일도 하고 아버지가 잡아온 오징어를 같이 내다 팔기도 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부모님은 삼남매를 똑같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유일하게 온 가족을 모아놓고 축하 파티를 해주는 날이 있었죠. 바로 학교에서 개근상을 받아왔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졸업 당시 개근상을 받아온 저를 보고 엄마는 기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우리 딸 1년 동안 수고 많았어. 개근상은 성실한 사람이 받는 상인데 1년 동안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참 잘했어. 개근상 하나에 엄마는 제가 꼭 대단한 상이라도 받아온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아버진 자식들이 받아오는 상 중에 개근상이 제일 기쁘다면서 말했습니다. 오징어잡이 배를 타는 아버지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삼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저희한테 늘 성실함을 강조하셨어요. 그 결과 큰오빠와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 생활을 했고 작은 오빠는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졸업 후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거예요. 회사에 입사한 후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맡아서 일한 건축물 중엔 유명 가수, 영화배우 소유의 건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울릉도 집에 내려가 부모님과 있다 보면 엄마는 TV를 보다가 이런 말도 했어요. 성은아, 저 배우 건물 디자인 설계도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나 회사에서 작년에 맡았던 프로젝트였어. 우리 딸 서울 가더니 제대로 날아다니네. 이래서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나 보다. 기특하다 우리 딸. 엄마는 제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다니는 회사가 정재계 인사들이 의뢰할 만큼 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큰 회사에서 일로 인정받으며 다니는 저를 기특해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제가 잠깐 울릉도에 내려오면 대게를 쪄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성은아, 서울엔 먹을 게 없어? 왜 이렇게 말랐어, 애가? 이것 좀 먹어봐. 살이 통통할 것 같아서 너 주려고 빼놨어. 아빠 드시지 뭐하러 날 주려고 빼뒀어. 여긴 이런 거 많어. 너야말로 뭘 먹고 살길래 살이 이렇게 빠졌어. 어여 이것 좀 먹어. 팍팍 좀 먹어봐. 아, 나 배 터질 것 같아. 안 그래도 큰오빠가 집에만 왔다 가면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던데 나도 똑같네. 아우, 3일을 안 먹어도 되겠어. 밖에서 사는데 니들이 뭐 제대로 해먹고 살긴 하겠어? 집밥이 최고야. 집에 왔을 때라도 제대로 먹고 가. 아버지는 삼남매가 집에 오면 집밥을 해주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삼남매가 다 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집에 오면 제대로 먹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집에 한번 오면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그런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고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 이건 내가 받은 보너스로 드리는 용돈이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울에서 지내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무슨 용돈이야. 여기서 돈 쓸 일이 얼마나 있다고. 돈은 쓸 일이 있어도 없어도 그냥 쥐고 있어야 든든해. 나 이렇게 키운다고 고생하셨는데 딸이 효도하는 건 그냥 받아주셔요. 아휴, 언제 이렇게 엄마 생각하는 딸로 큰 거야. 다음엔 빈손으로 와. 알았지? 엄마는 제가 용돈을 드리자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용돈을 받으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애들이 주면 그냥 좀 받아. 애들이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성은아, 아빠는 잘 쓰마. 고맙다. 아빠는 제가 해드리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여자치고는 그래도 돈을 잘 버는 편이었어요. 그런 저를 부모님이 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3남매 중 특별히 저 한 명만 편애하지도 않으셨어요. 큰오빠가 대기업에 입사할 때도 똑같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작은 오빠까지 탄탄한 기업에 입사했을 때 엄마는 흐뭇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3남매가 다 자기 밥그릇 잘 찾았으니까 엄마가 이제는 걱정이 좀 덜어지는 것 같다. 돈 더 잘 번다고 잘난 거 아니니까 건강 챙겨가면서 살아. 엄마의 말씀에 저는 괜히 가슴 한켠이 찡했어요. 자식 낳은 부모는 눈 감는 날까지 근심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는 자식들이 사회에서 자기 밥그릇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였던 남편을 만난 뒤 제 인생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편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을 때 똑똑한 사람이 잘난 척 안 하니까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몇 번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범상치 않은 시댁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저는 남편과 같이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인사를 드리며 거실로 들어가는데 시모가 현관쪽으로 가더니 남편 신발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장남 신발은 안쪽으로 나가야 나갈 때 편하게 신지. 상철아, 넌 형이 왔는데 뭐 하는 거야? 나와서 어여 신발 좀 닦어. 시모는 남편이 벗어둔 신발을 가지런히 놓더니 시동생을 부르면서 남편 신발 좀 닦으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형이라도 동생이 형 구두를 닦아주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자발적으로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시모가 명령하듯 시동생한테 시키니까 지켜보는 제가 당황스럽더군요. 그때 막내 신우가 시모를 보면서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 인사 왔는데 그만 좀 해. 큰오빠 구두를 왜 작은 오빠가 닦아? 우리 장남이 그냥 장남이야 어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사자야 사자. 그럼 좀 대접하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큰오빠 의사 되는데 보태준 거 있어? 큰오빠가 의사 되는데 내가 왜 보태야 돼? 새언니도 왔는데 이런 날은 좀 그만 좀 해. 신우가 시모를 말릴 정도로 시모는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심지어 시동생한테 신발 닦으라고 할 정도로 시모한테 남편은 귀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민망해진 남편이 시모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구두 새 거라서 안 닦아도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동생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인사 왔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가? 너 괜찮으면 됐고 어서 들어와라. 너 좋아하는 반찬 잔뜩 해놨어. 시모는 저와 짧은 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시부모와 시동생, 신우까지 모여 밥을 먹는데 시모는 오로지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광훈아, 잡채 좀 먹어봐. 네가 엊그제 잡채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건 간장게장. 이것도 먹어. 식탁에는 여러 가족이 있었지만 시모는 오로지 남편만 보이는 듯 남편 앞에 반찬을 밀어주기 바빴어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병원 일이 힘들 텐데 잘 먹어야지. 영 입맛 없으면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에요. 저 그냥 편하게 좀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 예비 며느리 인사 왔는데 이 사람이 더 잘 먹어야죠. 남편이 시모를 말리고
음식을 다시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식탁 중앙으로 놨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때 시부가 그런 시모를 보면서 혀를 차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새아가 인사 왔는데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래, 너희들 신혼집은 어디로 하기로 했니? 시부의 물음에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제 회사랑 오빠 병원 중간쯤에 구하기로 했어요. 둘 다 출근하기 좋은 위치로 알아보려고요. 중간에 구한다고? 아니 왜? 남편 될 사람이 의사면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해야지. 의사 일이 보통 일도 아니고 피곤하면 힘들잖아.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면 제가 회사까지 너무 멀어져서요. 저희도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큰일 날 소리라고 있네. 사람 고치는 일 하는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게 맞지. 내 말이 틀리니? 시부는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일은 남편만 하는 게 아닌데 집을 왜 남편 편하게 구해야 하나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병원 근처에서 지내는 건 저도 별로예요. 퇴근하면 병원 일은 생각 안 하고 쉬고 싶은데 근처에 있으면 계속 신경 쓸 것 같아요.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말하니까 시부는 그제야 알아서 하라면서 꼬리를 내리셨어요. 처음에는 시모만 남편한테 극성인 줄 알았는데 시부까지 남편을 엄청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부모가 남편을 너무 믿고 인정해서 그런지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한마디 하면 계속 우기던 시부모도 한풀 꺾이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런 첫인사를 끝내고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상견례 날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보며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의사 사위 보시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둘이어도 한 명도 의사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딸이 의사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이게 웬 떡인가 싶으시죠? 시모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이없는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식을 꼭 의사로 키워야 잘 키운 건가요? 사회에서 각자 역할하면서 자기 밥그릇 지키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래도 어디 의사만 하겠어요? 의사 사이 본다고 어깨 좀 으쓱하실 텐데 사이 생각해서 해주실 건 없으신 거예요? 애들이 결혼하면서 예물 예단 다 생략한다고 하는데 왜 신경을 쓰십니까?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그리고 의사 사이 대단한 건 맞는데 뭐 그런 걸로 어깨를 으쓱하겠습니까? 저희 딸도 어디서 창피한 딸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저희 아들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게 인기 많던 아들이 건축 디자이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다 놀란다니까요. 왜 놀란답니까? 저희 딸이 겸손해서 그렇지 자랑하기 시작하면 1박 2일 동안 말해도 다 말 못합니다. 솔직히 의사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병원 건물이 지어져야 일을 하죠. 길바닥에서 보자기 펴놓고 일할 건 아니잖아요. 혼자만 잘났다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직업으로 자꾸 그렇게 말하지 좀 마십시오. 우리 딸도 유명 인사들 건축 디자인 해주는 능력 좋은 아이입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시모는 당황한 듯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으셔서 그래요. 그래도 제가 중간에서 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고 또다시 시모를 보면서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믿어줄 때 자식들한테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비교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 선택을 믿으세요. 애들 결혼에 어른들이 껴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시부모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를 계속 말리니까 더 이상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따로 연락도 드릴 정도로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결혼 후 워낙 시부모가 남편한테 극성스러웠던 건 알고 있어서 신혼 초반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라 남편이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돌아오는 저를 보더니 시모가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짐 가방을 들고 오는 거야? 아니, 병원에서 힘든 일 하는데 왜 이런 짐까지 남편한테 들게 하는 거야?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시모의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며느리를 보고도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남편이 시모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지금 몸도 무거운데 짐을 어떻게 들어요? 네가 이렇게 다 해줘 버릇하니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잖아. 임신한 게 뭐 유세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저 그냥 갈 거예요. 임신한 사람한테 짐을 들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미안하다. 아유, 난 네가 힘들까 봐 그랬지. 얼른 들어와서 앉아. 남편이 다시 간다고 하니까 시모는 다급하게 남편한테 사과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저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했지만 이미 왔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시부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 거긴 우리 장남 자리야. 네? 소파에 정해진 자리가 있나요? 거기 방석 깔아둔 자린 장남 자리야. 장남이 편해야 집안이 살지. 시댁은 오로지 장남 위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로지 다 남편을 위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임산부 며느리한테 비키라고 소리치는 시부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부를 보면서 말했어요. 장남이 편해야 집안이 잘 된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아들을 임신했는데 얘도 편해야겠네요. 저희 부부한테 장남인데 이 아이가 편해야 남편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무슨 장남이야. 장남이죠. 태어나면서 갑자기 딸이 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 아들이 편해야 남편도 잘 되는 거겠네요. 그럼 전 여기 앉아서 잠시 쉴게요. 시부는 제 말에 황당했는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더군요. 그때 옆에 있던 신우도 저를 보면서 엄지를 올렸습니다. 맨날 시부는 장남이 편해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며 항상 남편만 챙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시부 말에 반박하면서 말하니까 시부가 당황한 거예요. 정말 임신한 며느리도 뒷전일 만큼 시부모는 장남이 먼저였습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의 의사아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아들 낳고 키울 땐 더 황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때만 해도 친손자가 태어나면 시부모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는 친손자도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막 돌진한 큰아들을 보고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광원이는 돌진부터 말하려고 옹알이를 하던데 얜 왜 이렇게 느리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닮았나 보다. 시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말은 누가 봐도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 저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의 말에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맘때 말 못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첫째는 보통 아빠 닮는다고 하던데요. 뭐? 너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럼 네 아들 덜 떨어진 게 우리 아들 닮았다는 거냐? 아니, 덜 떨어졌다뇨. 원래 애들이 돌쯤 말 트이는 거 다 속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얘가 널 닮았잖아. 근데 왜 멀쩡한 내 아들을 걸고 넘어져? 애기가 아빠 닮는 게 뭐가 문제예요? 혹시 남편 어릴 땐 공부 못했나요? 약간 좀 느렸나 봐요? 하긴 태어날 때부터 청진기 잡고 태어나진 않았겠죠. 내 아들은 원래 똑똑했어. 왜 이래? 어릴 때부터 걸음마도 빨리 하고
말도 빨리 했다고. 시모가 괜히 손주 핑계로 저희 집에 왔다가 버럭 화까지 내더라고요. 이게 화낼 일인가요? 진짜 그런 시모 때문에 남편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런 시부모 때문에 착한 사이마저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큰아들과 딸까지 낳고 사는 동안 시동생과 신우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신우 남편은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시부는 은근히 사위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 몇 번은 웃고 넘기던 신우 남편도 참지 못하고 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설 명절의 새해라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부가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좀 과하게 한 겁니다. 그때 시부가 신우 남편을 보면서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사위 사업은 잘 되는 거야? 네,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사업 어려우면 자네 형님한테 부탁 좀 해봐. 어차피 의사들이 써줘야 좋은 거 아니야?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라면서. 괜찮아요. 제 사업도 영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뭘 또 그렇게 빼? 사업가라고 의사랑 같은 줄 알아? 아무리 사업으로 잘 나가도 의사만큼 명예가 있는 일도 아니면서 뭘 또 그렇게 선비처럼 굴어? 그래서 성공하겠어 어디? 시부는 취했는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말했어요. 남편도 민망해서 말렸는데 시부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신우가 시부를 보고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빠, 지금 그게 사위한테 할 소리예요? 아무리 아들이 잘났어도 사위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왜 자꾸 주변 사람을 무시하면서 장난만 잘났다고 그러시냐고요? 내가 진짜 아빠 때문에 남편 볼 면이 안 서요. 아, 그럼 잘난 걸 잘났다고 하지 뭐라고 해. 말이 좋아 사업이지. 그냥 장사꾼이면서 뭘 또 잘났다고 뻣뻣하게 굴어.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들이 객기만 부리지. 사위가 변변찮은 걸 어떡하냐 그럼.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의사 남자 만나지 그랬어. 시부는 술에 취해 결국 사위가 변변찮다는 말까지 내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신우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 그동안 아버님이 저 무시해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변변치 않다뇨. 선비처럼 군다니? 이게 지금 사위한테 할 소린가요? 진짜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럼 너도 의사하지 그랬어. 의사 못하니까 의료기기나 팔고 있으면서 말이 많어. 앞으로 저 처가에 안 올 겁니다. 이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인생 헛살지 않았어요. 그냥 사위 없다 생각하시고 평생 형님만 보면서 사세요. 그래, 가라 가. 나도 사위 필요 없어. 시부는 결국 술에 취해 사위한테까지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신우도 결국 화가 나서 짐까지 싸들고 가버렸어요. 새해부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럴 줄 알았어요. 매년 모임 때마다 아슬아슬하더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을 저렇게 하시는데 누가 참겠어.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버님이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 오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아니, 그걸 왜 동서한테 말하시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그런 걸 왜 시키냐면서 막 화내서 저희도 오늘 안 올 뻔했네요. 저는 동서가 조용히 해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왜 남편이 먹을 반찬을 동서한테 부탁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가 동서한테 저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시동생이 시부한테 화를 냈던 거예요. 결국 그때 설 명절에도 안 오려다가 동서는 괜히 시부랑 남편 사이만 더 나빠질까 봐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온 시댁에서 이 꼴을 보고 나니까 동서도 기가 막혔던 겁니다. 결국 시부모의 극단적인 장남사랑에 사위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신우도 그날 이후 시댁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남편도 중간에서
난감하기만 했던 겁니다. 사실 시부모만 아니면 남매끼리 사이는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부모한테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꼭 이렇게 형제들 사이 갈라놔야 속이 편하세요? 남편의 말에 시모가 억울한 듯 말했어요. 우린 장남 기 살려주려고 그런 거지. 집안에서 장남이 위신이 서야 된다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두 분이 그럴수록 가족들 사이만 멀어진다고요. 나중에 며느리들도 안 온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설마 시댁 안 간다고 너 협박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다 같이 잘 지내고 싶어요. 가족끼리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다 같은 가족인 거잖아요. 두 분 자꾸 그러시면 저도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집 전세금도 뺄 거예요. 참다 못한 남편이 최후 통첩에 가까운 말을 했던 겁니다. 시댁은 시부가 사기로 집을 날려먹어서 남편이 결혼 전 구해준 전셋집이었어요. 정말 오죽하면 남편이 부모를 상대로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시모는 그런 남편한테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일단락도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여전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런 약속한다고 시모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결혼 7년 차였을 때였는데 시부모는 이제 남편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난리였어요. 한 번은 야근하고 있는 저한테 시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넌 왜 아직도 회사야? 네 남편은 집에 있다는데 왜 너만 회사냐고? 제가 프로젝트 맡은 게 있는데 요새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세상의 의사보다 네가 더 바빠? 여자가 바깥일 한다고 집안일을 남편한테 미루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시부의 말에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시대에 여자일 남자일이 어딨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부한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남편이 버는 돈으로만 살까요? 저 일도 하지 말고 남편 혼자 한 달 내내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 살면 되겠어요? 누가 내 아들 등골 빨아먹으랬어? 여자가 집에서 밥할 생각을 해야지. 왜 집안일은 뒷전으로 두고 사냐는 거지? 무슨 여자가 야근이야? 야근해야 끝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저도 엄연히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 일은 존중 못 하시는데요? 그렇게 남편이 혼자 애들 보고 일하는 게 걱정되시면 아버님이 가보세요. 아버님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뭐야? 너 지금 나 논다고 무시하는 거야? 일하고 있는 제가 갈 수 없잖아요. 걱정되는 사람이 가서 남편 챙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남편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계속 일 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빠서 전화도 끊겠습니다. 걱정되시면 아버님이 가보세요. 저는 시부의 전화를 단호하게 끊었어요. 제가 이렇게 끊지 않으면 시부는 제가 야근 끝내고 집에 갈 때까지 닥달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부모는 남편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못하니까 자꾸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도 시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괜히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자잘한 전화들은 그냥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이 무참히 무너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저희가 결혼 8년차 되던 설명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울릉도에 계시던 친정엄마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셨다는 거예요. 다급한 아버지의 전화에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대. 뭐? 장모님이? 많이 다치신 거야? 잘 모르겠어. 우선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우리 놀랄까봐 수술 끝나고 연락하신 것 같아. 아, 오늘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우선 당신 먼저 가 있어. 나 일 끝내고 바로 갈게. 남편은 병원 일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애들까지 데리고 혼자 친정엄마가 입원한 지방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걸려서 도착한 병실에는 수척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저는 엄마를 보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쩌다 허리를 다친 거야. 빙판 있는지 모르고 걸어가다가 그만 넘어졌지 뭐니. 아휴, 추운데 뭐하러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 내가 당연히 와야지. 큰오빠랑 작은오빠 내일 출발할 수 있다나 봐. 너도 바쁠 텐데 네 아빠가 괜한 전화를 했네. 당연히 자식한테 말해야지. 엄마 걱정 마. 남편도 곧 온다고 했어. 아휴, 내일이 설인데 넌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설이 문제야? 엄마가 허리를 다쳤는데? 엄마 나이 허리 다치면 얼마나 위험한데. 아무 걱정 말고 엄마 몸부터 생각하자. 엄마는 남편까지 온다고 하니까 괜히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엄마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죠. 그때가 설 연휴 전날이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병원 일을 끝내고 설 연휴 첫날 혼자서 친정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그런데 설 연휴 첫날 시모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정은 말해야겠다 싶어서 시모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시모는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감히 설 명절에 시댁을 안 오고 친정을 가? 의사 사모님 소리 듣고 살면 시댁에 납작 엎드려서 충성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지금 친정을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너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저희 엄마가 다치셨어요. 엄마가 다치셨는데 자식이 당연히 와야죠. 넌 그 집에서 출가 외인이야. 그런 주제에 무슨 친정을 챙겨?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오냐 오냐 하니까 시댁이 우스워? 너 평생 거기서 살아. 의사 사모님으로 목에 힘주고 사니까 세상이 다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그냥 아예 오지도 말어.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끝까지 수준대로 놀고 있네. 야, 긴 말 필요 없고 이혼해.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이혼하라고. 시모의 말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시댁의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의사 아들만 아끼는 시댁이었지만 그래도 남편 부모님이니까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시모의 말들은 저를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시모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 그게 소원이시면 이혼할게요. 요즘 세상에 꼭 시댁 먼저 가라는 법이 어딨어요. 제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폭언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 받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괜찮냐고 한마디를 안 물을 수가 있으세요? 사돈지간에 어쩜 그럴 수 있으시냐고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야, 너 뭐라고 했어? 이혼? 네 주제에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진절머리 나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이혼하라고 등 떠밀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 주제가 뭔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평생 큰아들이나 끼고 사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시모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딱 전화를 끊자마자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나름 인정받고 회사 다니는 사회인이고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이렇게 개무시라니까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계신 병원 주소가 정확히 어디라고 했지? 여보, 당신 지금 울어? 무슨 일이야? 장모님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남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그동안 당신 사랑하니까 결혼 생활 8년 동안 시댁에서 뭐라고 해도 꾹 참고 버텼어. 8년 동안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는 시댁이지만 당신 보고 참았다고. 나도 귀한 자식이고
내 직장에선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어머님한테 그렇게 무실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냥 우리 갈라서자. 당신 엄마 소원대로 이혼하자고. 우리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여기서 다 해결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진정하고 장모님 생각만 하고 있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곧 해결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수하고 병실로 가서 엄마를 간병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병실을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어? 말해. 우리 엄마랑 통화한 거 녹음된 거 있으면 좀 보내줘. 남편이 저한테 시모와 통화 녹음이 된 게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의아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남편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야? 너 지금 생사람을 잡겠다는 거야? 몇 시간 전 일이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통화 녹음된 거 보내드릴 테니까 똑똑히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통화 녹음을 보냈어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시모는 아마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화 통화는 다 녹음이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는 다 녹음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동서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는 저와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때 동서는 저한테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아주버님이 어머님이랑 제대로 한판 하셨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형님이 보낸 녹음 파일 듣고 어머님이 싹싹 빌었는데 아주버님이 완전 열받아서 용돈도 끊고 차 키도 가져갔다니까요. 그런데 더 대박인 게 뭔 줄 아세요? 시부모 집이 전세가 3개월 뒤쯤 끝나는데 그때까지도 형님한테 용서 못 받으면 전세 계약 연장 안 한다고 했대요. 저는 동서 전화에 깜짝 놀랐어요. 동서가 저한테 전해준 상황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시모와 제가 한 통화 내용을 듣고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저만 보고 사실 건데요? 아버지 사기당해서 집 날렸을 때 제가 이 아파트 전세를 구해주면서 그때 제가 그랬죠? 제발 새 집에서 제대로 좀 살자고요. 그런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예?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용돈도 이제 끊을 거고 차도 다시 가져갈 겁니다. 저도 진짜 할 만큼 했어요. 광호나, 왜 그래? 그래도 우린 천륜인데 여기 나가면 이 늙은 부모가 어딜 가라는 거야? 이 집 전세 계약 3개월 남았어요. 그 안에 큰며느리한테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사위한테도 사과하시고요. 나중에 정말 두 분이서 외롭게 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 갈라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멀쩡한 아들 부부까지 찢어놔야 속 시원하시냐고요. 저희 삼남매 그리고 며느리들 사이까지 모두한테 사과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두 분 안 보고 살 겁니다. 우린 의사라고 너 위해준 죄밖에 없어. 왜 이러는 거야, 아들?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직업에 따라 아껴요? 네?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겠어요. 저는 가족들 다 좋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두 분이 변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애원하면서 매달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참아온 남편은 그런 시부모의 애원이 씨알도 안 먹혔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와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한테 이해만을 바랬던 것 같아. 통화 녹음 듣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당신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 내 마음 알아줘서 내가 고마워. 난 절대 당신이랑 애들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부모님 용서가 안 되면 평생 안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남편의 말에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래도 이 순간 제 심정을 가장 잘 알아주는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그때 시부모한테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친정엄마를 정성껏 간호했어요. 그때 엄마는 남편을 보면서 말하셨습니다. 설인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미안하네. 아니에요. 장모님이 아프신데 여기 있어야죠. 걱정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아내가 많이 걱정했어요. 고맙네, 고마워. 아휴, 내가 사위 덕에 있던 병도 씻은 듯이 낫는 것 같아. 엄마는 남편한테 고맙다면서 손을 잡고 웃으셨어요. 아픈 엄마 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간병해주는 남편한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네요. 제가 괜히 시모와 남편 사이에 문제를 만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엄마를 부탁하고 애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울릉도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연휴 내내 저희 부모님을 챙겨드리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무사히 엄마 퇴원까지 도와드리고 집으로 네 식구가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를 먼저 반긴 건 시모였어요. 남편과 애들을 집에 먼저 보내놓았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매달리던 시모는 애원하며 말했어요. 다 실수고 오해야.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좀 세게 나간 거야. 너도 알잖니. 내가 말이랑 마음이 다른 거. 실수요? 지금 그걸 다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잘근잘근 씹어놓고 실수라고 하면 끝나나요? 그래도 우리가 고부지간인데 내가 널 좀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 가르치다뇨. 가족끼리 이해를 하고 상황에 맞게 배려를 해야죠. 무조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그동안 시댁이라고 대충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막말하는 어머님 보면서 저는 평생 시댁에 잘해봐야 소용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도 그때는 단호하게 시부모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외치던 시모의 말에도 저는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시부모가 당장 사는 게 급하니까 엎드려 절받기 같은 사과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8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살던 시부모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땐 일절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그날까지도 시부모와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하겠다고 시모가 집까지 찾아와 사과인지 행패인지 모를 난동을 부렸거든요. 둘째 딸을 등원시키려고 나오던 저한테 매달리면서 시부가 소리쳤어요. 기어코 네가 전류는 끊겠다는 거야? 그럼 손주 이리 줘.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아들 데리고 전류는 끊게 하려는 거잖아. 그만하세요. 아침부터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자 그제서야 시부가 도망쳤어요. 결국 놀란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그날 저는 회사까지 지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시부한테 쫓아가며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시부모는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시부모는 급하게 원룸을 구해 생활하게 됐더군요. 처음엔 전화해서 시모가 엄청 애원하기도 했어요. 나 너무 힘들다. 이 나이 원룸에서 살아야겠니?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면 네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아직도 그 장남 얘기만 하시네요.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정말 제대로 뉘우치시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끊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뒤로도 시모는 그놈의 장남 타령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모한테 더 단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도 이런 저를 보면서 응원할 정도였습니다. 새언니, 잘했어요. 언니 덕분에 엄마 아빠가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언니 선택 응원해요. 신우는 물론이고 동서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부모를 아예 안 보고 지냈어요. 그동안 시부모한테 시달린 것만 생각나니까 모두가 다 외면한 겁니다. 이렇게 외로운 길을 선택한 건 시부모가 만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친정엄마는
남편이 퇴원까지 살뜰히 살핀 덕에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게 많아서 이맘때가 되면 남편이 꼭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원래도 남편은 똑같이 양가에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부모님께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려 볼게요. 남편은 제가 마음을 다잡기 전까진 시부모를 챙길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8년 동안 쌓인 게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옛말에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로 빚을 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한 번 내뱉은 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힌 말은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소일거리를 전전하는 시부모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부는 술만 마시면 저한테 사과가 아닌 원망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사과할 때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소중한 조언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